톨스토이는 말년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매일 밤 같은 장면 앞에 선다.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대들은 혹시 잠들기 직전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는가? 아무리 바쁜 하루를 보내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었던 날에도 이불을 덮고 눈을 감는 순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기억.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순간에 왜 돌아서지 못했을까? 그런 장면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을 보라고.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니 털어버리라고. 맞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후회를 억지로 지우려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후회를 똑바로 들여다본 사람은 비로소 한 걸음을 옮긴다. 레프 톨스토이. 러시아가 낳은 가장 위대한 소설가이자 전 세계가 존경한 사상가. 그러나 그의 일기를 펼치면 거기에는 위대함이 아니라 끝없는 자기 고발이 펼쳐져 있다. 그는 20대의 방탕을, 30대의 잔인함을, 50대의 위선을, 70대의 무력함을 한 줄 한 줄 기록했다. 평생에 걸쳐 자신의 과거를 심판한 사람이었다. 수많은 명작을 남겼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 삶을 명작이라 부르지 못했다. 후회를 지우려 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기록하고 분해하고 다시 꺼내 들여다보기를 반복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그토록 후회로 가득했던 사람이 왜 82세까지 단 하루도 일기를 놓지 않았을까? 후회가 그저 고통이었다면 진작 펜을 놓았을 것이다. 그는 후회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대들도 알게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만 미리 말해두겠다. 이 사람은 결국 집을 떠났다. 82세의 겨울, 새벽 어둠 속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가 왜 떠났는지 그 답은 아직 열어두겠다. 후회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한마디가 그의 82년을 관통한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대들의 오늘 밤도 1844년 러시아 중부의 광활한 영지 야스나야 폴리아나. 16살의 톨스토이는 카잔 대학에 입학했다. 귀족 가문의 자제답게 법학을 전공했지만 강의실보다는 도박장과 사교 모임이 그를 더 자주 불렀다. 그의 어깨는 넓었고 눈빛은 또래보다 깊었지만 그 깊이를 채운 것은 지식이 아니라 허영이었다. 결국 대학을 중퇴했다. 영지로 돌아온 그는 농민들을 계몽하겠다는 이상을 품었지만 몇 달 만에 흐지부지 되었다. 이후 형 니콜라이를 따라 카프카스로 향했다. 군에 입대한 것이다. 그곳에서 톨스토이는 전장의 참혹함을 처음 목격했다.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 죽어가는 병사의 눈동자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고 훗날 적었다. 그러나 깨달음은 곧장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카프카스에서도 그는 도박에 빠졌다. 카드판에서 영지의 일부를 잃었고 빚을 갚기 위해 아끼던 저택 건물을 팔아야 했다. 그가 일기에 남긴 문장은 이랬다. 나는 짐승처럼 살았다. 어제의 나를 떠올리면 구역질이 난다. 24살 청년의 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처절한 자기 고백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의 일기가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하루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 기록하고 어떤 유혹에 어떤 순간 무너졌는지를 마치 실험 보고서처럼 분석했다. 그는 후회의 감정에 빠지는데 그치지 않았다. 후회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추적하려 했다. 왜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왜 결심은 아침에 세우고 저녁에 무너지는가? 그 질문들이 일기장을 빽빽하게 채웠다. 여기서 하나의 심리 메커니즘이 드러난다. 후회는 잘못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흘려보내는 시간, 그 공백에서 후회는 자란다. 도박에서 돈을 잃은 그 순간이 아니라 잃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진짜 후회의 씨앗이었다. 톨스토이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펜을 들었다. 카프카스의 밤은 길었다. 전장의 포성이 멈춘 뒤 텐트 안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일기를 쓰는 청년의 모습을 떠올려보라. 그는 아직 전쟁과 평화를 쓰기 전이었고 누구도 그를 위대하다 부르지 않았다. 그저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고
글자로 붙잡아 두려 한 것. 그것이 훗날 그를 톨스토이로 만든 최초의 행위였는지도 모른다. 후회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들여다보는 것이다. 카프카스의 청년은 아직 그 문장을 알지 못했지만 이미 그 문장대로 살고 있었다. 진심과 잔인함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을까? 솔직함은 언제나 미덕인가? 아니면 때로 솔직함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폭력이 되는가? 1862년 9월 34살의 톨스토이는 18살의 소피아 베르스에게 청혼했다. 궁정의사의 딸이었던 소피아는 총명하고 교양 있는 젊은 여성이었다. 톨스토이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한 가지 결심을 한다. 결혼 전날 밤 자신의 과거 일기장을 소피아에게 건넨 것이다. 거기에는 카프카스 시절의 방탕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도박, 음주, 여성 편력, 농노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사실까지. 톨스토이는 이것을 숨기고 결혼하는 것이 더 큰 거짓이라 믿었다. 완전한 솔직함만이 완전한 사랑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18살의 신부가 받아든 것은 솔직함이 아니었다. 충격이었다. 소피아는 훗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그날 밤 읽은 것들이 평생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결혼 생활 내내 그 일기장의 문장들이 불현듯 떠올랐다고. 톨스토이가 건넨 것은 과거의 고백이었지만 소피아가 받은 것은 미래의 상처였다. 여기에 후회의 가장 미묘한 구조가 숨어 있다. 톨스토이는 솔직했다.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솔직함의 동기를 한 겹만 더 벗겨보면 거기에는 자기 정화의 욕구가 있었다.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 무게를 상대에게 옮긴 것이다. 말하는 쪽은 고백 후 홀가분해지지만 듣는 쪽은 그날부터 그 짐을 지게 된다. 진심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가장 조용한 잔인함이다. 톨스토이도 이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결혼 후 수십 년이 지나 그는 일기에 적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사랑한다면서 왜 상처를 주었는지, 솔직하다면서 왜 상대의 준비 여부는 묻지 않았는지. 후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태어났다. 행동 자체가 아니라 행동의 결과를 상상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후회.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구조는 반복된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는 말 뒤에 숨은 무의식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내가 편해지기 위해 상대에게 진실을 쏟아놓은 적은 없는가?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었는지,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 한 끗 차이를 톨스토이는 결혼 후 48년 동안 곱씹었다. 후회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들여다보기 어려운 후회는 선의로 포장된 자기 잔인함 속에 있다. 나는 내 소설 속 인물들에게 내가 하지 못한 삶을 살게 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한 지인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1863년부터 1869년까지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지필했다. 이어서 1873년부터 1877년까지 안나 카레니나를 완성했다. 이 두 작품이 세상에 나오는 동안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서재에서는 매일 밤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 소피아가 원고를 정서하고 톨스토이가 수정하고 다시 소피아가 옮겨 쓰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부부의 공동 작업이었지만 그 서재 안의 공기가 늘 따뜻했던 것은 아니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아마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 중 하나일 것이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그 문장. 그런데 이 문장을 쓸 당시 톨스토이 자신의 가정은 어느 쪽에 가까웠을까? 그는 이미 소피아와의 사이에서 깊은 균열을 느끼고 있었다. 결혼 전날 밤의 일기장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갔다. 소피아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남편의 과거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여인이기도 했다. 톨스토이는 이 갈등을 정면으로 말하지 못했다. 대신 글을 썼다. 안나 카레니나 속 레빈이라는 인물은 톨스토이 자신의 분신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레빈이 키티에게 자신의 과거 일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소설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톨스토이가 소피아에게 했던 행동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소설 속에서 키티는 충격을 받지만 결국 레빈을 받아들인다. 현실의 소피아도 톨스토이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과 현실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었다. 소설 속 용서는 몇 페이지면 완성되지만 현실의 용서는 수십 년이 걸려도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글쓰기는 속죄가 될 수 있는가? 톨스토이는 자신의 후회를, 부끄러움을, 용서받지 못한 잘못들을 소설이라는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그 소설은 수백만 독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나 정작 그 소설을 가장 가까이에서 읽은 사람, 소피아의 마음은 움직였을까? 후회를 글로 옮기는 행위에는 이중의 얼굴이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용기다. 자신의 치부를 꺼내어 언어로 만드는 행위는 분명 고통스럽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글로 옮기는 순간 후회는 작품이 되어버린다. 작품이 된 후회는 박수를 받고 찬사를 받고 역사에 기록된다. 그런데 박수 속에서 정작 후회의 본래 주인,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은 묻혀버리는 것이 아닌가. 톨스토이는 위대한 소설가였다. 그러나 위대한 소설이 위대한 속죄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후회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후회가 있다. 상대가 있는 후회, 관계 속의 후회는 혼자 들여다본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다. 그것은 함께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톨스토이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실천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무엇이 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것일까? 가난인가, 질병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인가? 1878년 톨스토이는 50살이 되었다.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로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가의 반열에 올라 있었다.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영지는 넓었고 자녀는 13이었으며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삶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톨스토이는 서재 벽장에서 밧줄을 치웠다. 사냥을 나갈 때 총을 가져가지 않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고백이라는 자전적 에세이에서 톨스토이는 이 시기를 상세히 기록했다. 밤마다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고 한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소설을 쓴들, 명성을 얻은들, 결국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질문은 철학적 사유가 아니었다. 살을 파고드는 실존적 공포였다. 그리고 그 공포의 밑바닥에는 후회가 웅크리고 있었다. 청년기의 방탕, 소피아에게 준 상처,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자기 세계에만 갇혀 살았던 수십 년. 그 모든 것이 50살의 한밤중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톨스토이는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종교로 향했다. 러시아 정교회의 가르침을 넘어 복음서, 원전을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다. 산상수훈에 매달렸다. 비폭력, 무소유, 사랑의 실천. 그는 이것이 자신의 후회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행동으로 옮겨졌다.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결심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 보라. 소피아에게 재산 포기 선언은 남편의 영적 성장이 아니라 자녀 13세 미래를 위협하는 재앙이었다. 아이들의 교육, 영지의 운영, 가족의 생계. 소피아는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부부의 갈등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격화되었다. 서로의 일기에 상대를 비난하는 문장이 늘어났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며칠씩 말을 섞지 않는 날이 이어졌다. 여기에 후회의 또 다른 함정이 보인다. 후회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너무 급하면 그 해결 자체가 새로운 상처를 만든다. 톨스토이는 과거의 자신이 세속적이었다는 사실을 후회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그러나 급격한 전환은 혼자만의 것이었고 가족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후회에서 출발한 결심이었지만 그 결심이 또 다른 후회의 씨앗을 뿌린 셈이다. 관계 속의 후회를 다루는 데에는 속도가 필요하다. 빠르게 해결하려는 속도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속도. 톨스토이는 위대한 사상가였지만 이 기다림의 기술을 끝내 배우지 못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30년에 걸쳐 치르게 된다. 후회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러나 들여다본 뒤 너무 급하게 달려가면 후회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되돌아온다. 1910년 10월 28일 새벽 4시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대저택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다. 82세의 톨스토이였다. 곁에는 주치의 두샨 마코비츠키만이 있었다. 소피아는 잠들어 있었다. 아무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다. 마차에 오른 톨스토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단호했다. 왜 떠났을까? 챕터 1에서 열어둔 질문이다. 그 답을 찾으려면
떠나기 직전의 나날을 되짚어야 한다. 말년의 톨스토이와 소피아의 관계는 파국에 가까웠다. 톨스토이는 저작권을 포기하고 작품을 민중에게 돌려주겠다고 했고, 소피아는 그것이 가족의 유산을 빼앗는 행위라며 격렬히 저항했다. 소피아는 남편의 비밀 일기를 찾기 위해 서재를 뒤졌고, 톨스토이는 일기를 숨기기 위해 은행 금고를 이용했다. 부부가 서로의 일기를 감시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50년 가까이 함께한 두 사람이 마지막에 나눈 것은 사랑도 미움도 아닌 지독한 피로였다. 톨스토이는 집을 떠난 뒤 기차를 탔다. 목적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여동생이 수녀로 있는 수도원을 먼저 찾았다가 다시 남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기차 안에서 그의 몸이 버티지 못했다. 고열과 기침이 시작되었다. 결국 야잔 지방의 작은 간이역 아스타포보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 역장의 작은 관사에 눕혀졌다. 그곳이 그의 마지막 장소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소식을 들은 소피아가 급히 달려왔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측근들은 소피아를 방해들이지 않았다. 만나면 톨스토이의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소피아는 창문 밖에서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안에서는 남편이 죽어가고 있었고 밖에서는 아내가 울고 있었다. 같은 지붕 아래에 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두 사람. 이것이 50년 결혼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1910년 11월 7일 톨스토이는 아스타포보 역장 관사에서 숨을 거두었다. 임종 직전 그가 남긴 말 중 하나가 전해진다. 농민들은 어떻게 죽는가? 농민들은 어떻게 죽는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자신은 소박하게 죽고 싶다는 뜻이었을 수도 있고 평생 귀족으로 살면서 민중의 삶을 말한 자기 모순에 대한 마지막 후회였을 수도 있다. 그가 집을 떠난 것은 후회에서 도망친 것이었을까? 아니면 후회를 끝내려 한 것이었을까?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 끝내려 했지만 끝낼 수 없다는 것도 알았던 사람. 82세의 새벽에 문을 열고 나선 것은 어떤 결론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후회를 들여다보려 한 몸짓이었는지도 모른다. 후회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들여다보기 위해 자신이 서 있던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난 뒤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서재에는 수십 년간 쌓인 일기장이 남았다. 소피아는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 일기들을 정리하고 보존했다. 미워했던 남편의 글을, 상처받았던 그 문장들을 그녀는 끝까지 지켰다. 어쩌면 소피아에게도 후회가 있었을 것이다. 더 이해하려 했더라면, 더 기다려 주었더라면. 두 사람의 후회는 서로를 향하고 있었지만 생전에는 끝내 겹쳐지지 못했다. 그대들이여, 이제 톨스토이의 이야기에서 잠시 눈을 돌려 자신의 삶을 바라보아도 좋겠다. 우리는 후회를 다루는 데 있어 대개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른다. 하나는 후회를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회 속에 주저앉아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다. 나는 항상 이런 사람이야 하며 후회를 자기 존재의 증거로 붙들고 사는 것. 톨스토이도 이 두 극단 사이를 평생 오갔다. 젊은 시절에는 후회를 빠르게 잊으려 했고, 노년에는 후회 안에 너무 깊이 파묻혔다.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사이 어딘가에 하나의 태도가 보인다. 후회를 기록한 것, 매일 밤 자기 하루를 돌아보고 부끄러운 순간을 글자로 남긴 것. 이 행위는 후회를 지우지도 후회에 빠지지도 않는 제3의 길이었다. 후회를 들여다보되 거기에 삼켜지지 않는 거리. 그 거리를 톨스토이는 펜 한 자루로 유지했다. 물론 그가 완벽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는 솔직함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고 속죄를 위한 글쓰기가 진짜 속죄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급격한 회심은 가족과의 균열을 깊게 했고 마지막 가출은 화해의 기회를 영영 닫아버렸다. 후회를 들여다보았지만 들여다본 것을 관계 안에서 풀어내지 못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톨스토이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완벽한 해답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후회를 대하는 태도의 결을 배우는 것이다. 후회가 떠오를 때 눈을 감지 말 것. 후회를 서둘러 해결하려 달려가지 말 것. 후회 속에 상대가 있다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그 사람의 시간까지 함께 헤아릴 것. 그리고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단 몇 분이라도 가질 것. 톨스토이는 82년을 살면서 후회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회를 매일 밤 펼쳐놓고 읽은 사람이기도 했다. 후회를 삶에 적어둔 것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 데리고 걸은 사람이었다. 챕터 1에서 물었다. 잠들기 직전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다. 그 장면이 떠오를 때 그대들은 눈을 감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만히 바라봅니까? 후회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들여다본다는 것은 용서의 시작이다. 타인에 대한 용서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이기도 하다. 톨스토이가 끝내 도달하지 못한 그 자리에 오늘 밤 그대들이 조용히 서 보기를 바란다. 결국 남는 것은 후회의 유무가 아니라 후회 앞에서 어떤 눈빛으로 서 있었느냐 하는 것뿐이다.